안녕하세요. 이번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웨비나의 주제는 폐쇄망 환경의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AI 인프라 설계부터 자율형 개발 파이프라인까지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2026년 AI 에이전틱 코딩의 큰 흐름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AI는 단순 보조 도구를 넘어서 여러 전문 에이전트가 협업하는 실행 체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세션에서는 그 구조적 변화를 설명드리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런 흐름을 폐쇄망 환경에서 페트론의 AI를 통해 실제 인프라로 구현할 수 있을지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동과 코드센터를 통해 자율형 파이프라인 구성 데모 파트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드센터의 워크스페이스 기능 소개 및 기업 환경에서 코드베이스를 디코드 RAG로 참조하여 사내 코드와 문서를 연결하는 AI 협업 구조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목차인데요. 첫 번째로 2026년 AI 에이전틱 코딩 트렌드 변화를 오버뷰로 설명해드리고 두 번째로 AI 에이전틱 트렌드 용어 및 개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번에 엔비디아 GTC 2026 행사에서 소개한 엔터프라이즈용 AI 에이전트인 네모클로우를 소개해드리고 이로 인해서 기업에서 AI 에이전트의 생태계가 어떻게 확장이 될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쇄망에서 AI 에이전틱 코딩을 사용하기 위한 AI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최근 AI 코딩 흐름의 핵심 키워드를 한 화면으로 정리한 장표입니다. 예전에는 코드 자동 완성이나 단일 에이전트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멀티 에이전트, 스킬스와 훅, 그리고 자율형 AI 에이전트부터 외부에서 원격으로 코딩 작업을 시킬 수 있는 형태로 변화를 하였습니다. 클라우드 AI 벤더사에서 이러한 트렌드를 발표하고 표준이 되면 모델 하나의 성능보단 여러 기능을 어떻게 조합하고 잘 쓰느냐로 AI 코딩의 품질 및 생산성의 차이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자주 접하게 될 핵심 AI 코딩 관련 용어 및 개념을 소개해드리고 폐쇄망에서 이러한 트렌드가 반영된 AI 에이전틱 코딩 인프라를 어떻게 내부망에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을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앞서 소개해드린 개념이 표준화되지 않았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AI 기반의 코딩 트렌드가 급격히 변화하게 된 건데 2025년 하반기 이전과 하반기 이후 기준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간략히 표를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코딩을 위한 에이전트는 단일 에이전트로서 모든 작업이 하나의 세션에서만 진행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커지고 복잡해질수록 한 개의 에이전트가 감당하기에는 정확도나 복잡도 관리가 힘들어졌습니다. 멀티 에이전트 도입을 통해서 각 에이전트들에게 특화된 작업을 할당해준 후 병렬 처리를 통해 메인 에이전트는 작업 결과물을 취합해서 중요한 작업만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했습니다. 스킬 및 훅스가 등장하기 전에는 외부 도구에 대한 연결은 MCP가 작업을 어떤 절차로 수행할지는 워크플로우를 호출하여 수행되었습니다. 토큰 사용에 대한 최적화가 안 되어 있어서 실제 사용하지 않아도 컨텍스트에 로드가 되면서 불필요한 토큰이 많이 낭비가 되는 구조였습니다. 스킬 및 훅을 통해 반복 작업이나 특정 조건에만 전문 작업이 수행될 수 있게 모듈화가 되어 있어 불필요한 토큰 낭비를 막을 수 있게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발자가 본인이 제작한 스킬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타 사용자가 올린 스킬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도 잘 갖춰져 있어서 전문 스킬들이 모여있는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는 편입니다. 또한 개발자가 IDE나 CLI를 통해 본인의 데스크톱이나 노트북에서만 작업이 가능했지만 리모트 컨트롤 및 AI 에이전트가 생겨나면서 본인의 핸드폰을 통해 메시징 앱으로 코딩 작업 및 업무를 시킬 수 있어 공간 및 시간 제약 없이 AI 작업을 시킬 수 있게 변화하였습니다. 스킬은 반복적으로 필요한 전문 작업을 모듈처럼 정의해두고 필요할 때만 불러오는 방식이고 훅은 특정 이벤트 시점에 자동으로 스크립트나 HTTP 요청을 실행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둘의 조합이 중요한 이유는 긴 프롬프트를 매번 다시 쓰지 않아도 최소한의 토큰으로 일관된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고 사람의 개입 없이 후처리 자동화까지 연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킬은 skill.mb의 상단에 정의된 이름 및 설명을 보고 AI가 판단하여 필요할 때마다 호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발자가 스킬 호출을 의도한 상황에서도 완전히 트리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스킬 호출을 강제화해야 될 때는 직접 스킬을 클라이언트에서 호출하거나 훅을 통해 특정 조건일 때 반드시 호출되게 프로세스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스킬이 실제로 어떤 형태로 관리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skill.mb에는 언제 이 스킬을 써야 하는지와 수행 지침, 그리고 독스에는 참고 문서 및 예시, 스크립트에는 실제 실행될 배시나 파이썬 코드, 그리고 리소스에는 출력 템플릿이나 설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스킬은 단순 마크다운 기반의 프롬프트 저장소가 아니라 지침, 문서, 실행, 코드 결과물 포맷까지 묶어놓은 재사용 가능한 작업 단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스킬은 AI 외에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이나 작업 중에 자동화가 필요한 부분을 AI에게 설명하여 생성하게 되면 본인만의 스킬로 등록해서 쉽게 재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킬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컨텍스트 사용량을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매 요청마다 모든 배경 지식과 절차를 프롬프트에 실어 보내는 대신 모든 메타데이터 수준으로 필요한 스킬을 식별하고 실제 실행 시점에 필요한 문맥만 좁게 불러오는 구조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긴 세션에서 컨텍스트 오염을 줄이고 토큰 비용과 추론 지원을 함께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이 장에서는 스킬과 MCP의 차이를 구분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MCP는 모델이 외부 도구나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연결 표준에 가깝고, 스킬은 특정 목적을 가진 작업 절차를 정의한 실행 단위에 가깝습니다. 즉, MCP가 외부 도구와의 연결 통로라면 스킬은 그 통로를 통해 어떤 작업을 어떤 순서대로 수행할지를 미리 설계한 플레이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부 도구 등의 연동이 필요할 때는 스킬에서 MCP로 호출하는 구조로 확장을 통해 더 복잡한 작업을 연계해서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제 핵심적인 차이는 MCP는 호출하지 않아도 많으면 수천 수만 개의 토큰을 미리 소비를 하지만 스킬은 점진적으로 로드를 통해 필요한 순간에만 컨텍스트를 사용하여 토큰 낭비를 줄여주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다음은 훅에 대한 설명인데요. 보이시는 훅 구조는 에이전트 루프 중 어느 시점에 자동으로 동작을 끼워 넣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코드센터에서 파일 생성 후 포매터를 돌리거나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난 뒤 결과를 외부 시스템에 보내거나 특정 이벤트의 로그를 남기는 작업을 사람의 개입 없이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훅은 에이전틱 코딩을 단순 대화형 도구가 아니라 실제 운영 파이프라인으로 확장해주는 장치입니다. 네, 이 슬라이드는 훅의 구체적인 활용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훅 트리거를 등록해두면 코드센터 같은 작업 환경 안에서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때 자동으로 스크립트가 실행되었고, 그 결과를 파일 목록이나 타임라인 형태로 남길 수 있다는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자동화 그 이상으로 추 감사 추적이나 장애 분석, 승인 체계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슬라이드는 AI 에이전틱 코딩의 시기별 발전 단계를 비교하는 장표인데요. 초창기에는 이제 AI 모델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탭 자동 완성 수준에서 LLM이 함수나 파일 수준에서 코드가 자동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순 보조 역할이었습니다. 그 이후 AI 모델 성능이 점차 이제 개선되면서 싱글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등장했고, 이제 프로젝트 기반의 자율형 코딩이 가능했고, 어느 정도 성능은 좋았지만 이제 프로젝트가 더 복잡해지고 AI 에이전트의 호출 흐름이 복잡해지면서 하나의 컨텍스트 윈도우와 시스템 프롬프트에 묶여 더 복잡한 개발에 한계가 이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 나온 멀티 에이전트 구조에서는 역할별로 독립된 컨텍스트 프롬프트 퍼미션을 가져갈 수 있어서 문맥 오염을 줄이고 각 전문 에이전트들에게 업무를 병렬 처리로 시킬 수 있어 더 크고 복잡한 작업을 정교하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멀티 에이전트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도식화한 다이어그램입니다. 이제 멀티 에이전트가 작업을 분해하고 전문성이 다른 서브 에이전트들에게 병렬로 일을 맡긴 뒤 결과를 다시 통합하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제 핵심은 모든 에이전트가 서로 똑같은 정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필요한 맥락과 권한만 가진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래서 복잡한 문제일수록 단일 에이전트보다 멀티 에이전트가 더 안정적인 구조가 됩니다. 이제 메인 에이전트가 서브 에이전트들이 작업 결과를 받아 취합하여 중요한 일만 처리하기 때문에
복잡한 작업일수록 더 큰 효율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다음은 이제 오픈클로우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제 오픈클로우란 개인용 AI 에이전트의 이제 OS 표준으로서 본인의 로컬 서버에 AI 에이전트 환경을 구축해 놓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메시징 앱 등을 통해 작업 지시를 하게 되며 AI 에이전트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나만의 AI 비서 시스템입니다. 이제 피터 스타인버거라는 개인 개발자가 만들어서 공개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인데요. AI에 관심이 있거나 개발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짧은 시간 내에 많이 알려진 프로젝트입니다. 공개된 지 이제 3개월 만인 올해 2월에 오픈 AI가 오픈 크루를 인수했고 창시자도 오픈 AI에 합류할 정도로 혁신적이고 AI 생태계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올해 초 맥미니가 품귀 현상을 겪었던 이유가 전력 사용량이 적고 로컬 LLM을 구축 가능한 장비인 맥미니의 이 개인 AI 에이전트인 오픈클로우를 구축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만의 AI 에이전트 비서를 통해 언제 어디서는 핸드폰으로 메시지 하나만 보내면 지시한 작업을 알아서 수행해주는 이 매력적인 AI 에이전트에겐 큰 취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내 서버의 모든 권한이 오픈클로우에게 허용되기 때문에 AI가 프롬프트 인젝션 등을 통해 악의적인 작업이 에이전트에게 전달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요한 파일이 이제 지워질 수가 있고 본인의 API 키나 민감한 기밀 정보 등이 인터넷에 유출된다거나 사용자가 의도치 않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 측면에서는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픈클로우를 이제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커나 브레인 같은 가상의 샌드박스 환경이 이제 필요하게 되며 이렇게 최소한의 구성을 하더라도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제 개인 AI 에이전트 용도가 아닌 기업 환경에서 AI 에이전트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 네모클로우는 이제 얼마 전 엔비디아 GTC 2026에서 젠슨왕이 이제 직접 발표한 보안 지원 및 프라이버시가 강화된 오픈클로우 기반의 자율형 AI 에이전트입니다. 이제 기존에는 오픈클로우가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보안 및 권한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하여 실제 기업 환경에서 개발자가 AI 에이전트를 사용할 수 있게 공개한 오픈소스 스택입니다. 이제 네모클로우는 엔비디아 에이전트 툴킷을 통해 오픈쉘을 설치하여 샌드박스 환경을 만든 다음에 에이전트의 동작 방식과 데이터 처리 방식을 이제 직접 제어가 가능합니다. 즉 에이전트가 무엇을 실행할 수 있고 무엇을 볼 수 있으며 어디로 추노를 보낼지 등 상세한 보안 거버넌스를 이제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엔비디아 생태계에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GPU를 썼을 때 추론 가속 및 최적화가 잘 되어 있지만 AMD, 인텔 등 기타 GPU 칩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하드웨어 중립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이제 보안 및 안정성이 확보된 AI 에이전트 환경 구축을 위한 GPU 서버 투자가 이제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본 최신 사스 기반 에이전틱 AI 흐름을 이제 폐쇄망에서도 동일한 수준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실제 기업에서 AI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많지만 클라우드 AI를 그대로 쓰기에는 보안에 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구축하려면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인프라가 필요할지 비용을 어떻게 예측하고 최적화를 할지 이제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제 코드센터와 같은 AI 에이전트 코딩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해 앞단에 LLM을 서빙할 수 있는 인프라는 이제 필수적입니다. 사내의 GPU 서버를 구축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부족하고 보안과 안정성이 중요한 기업 환경에서 파인튜닝부터 서빙에 대한 비용 최적화 및 운영이 가능한 인프라가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 피투런 AI를 도입을 하게 되면 사내에서 LLM 모델을 운영하는 비용을 이제 최적화할 수 있고 그 위에서 구동되는 코드센터를 도입을 통해 조직에서 사용 가능한 엔터프라이즈용 AI 에이전틱 코딩 환경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어서 다음 세션에서는 폐쇄망 환경에서 피투론 AI 도입 시에 얻게 되는 메리트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두 번째 주제인 폐쇄망 환경의 GPU 인프라 전략 피투론 AI입니다. 피투론 AI의 핵심은 학습과 추론에 대한 비용 절감입니다. 폐쇄망 환경에서 사내 데이터셋 기반으로 파인튜닝 및 서빙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설명을 드리고 이제 학습 및 추론 부분에서 어떻게 성능 개선을 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지를 이제 기술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피투론 AI를 폐쇄망에서 도입 시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셋 생성부터 학습에 있어서 GPU 리소스 비용을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지 기술을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 LLM 서빙 시에 제한된 내부 자원에서도 컨텍스트 길이와 응답 성능을 동시에 확장 가능한 추론 최적화 방법인 KB 캐시를 SSD로 오프로딩하는 기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표는 폐쇄망에서 사스 수준의 에이전틱 환경을 재현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축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제 운영 관점에서 단순히 모델을 서빙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필요시에 사내 데이터셋을 통해 파인튜닝을 해야 되고, 모델 검증 및 모니터링도 꾸준히 지속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사내에 구축한 LLM을 통해 API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만, 운영 관점에서는 사용자가 안정된 모델을 이용할 수 있게 속도 측면이나 지원에서 이제 LLM이 문제없이 구동되도록 최적화 등 신경 써야 될 게 많습니다. 퓨토론 AI에서는 중화가된 모델 허브부터 사내 데이터셋 기반의 학습, 검증, 서빙, 추론, 그리고 코드센터 워크스페이스를 통한 개발 환경까지 모든 AI 인프라를 구축 가능합니다. 사내에서 쓸 수 있는 GPU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자체 인프라 구축 경험이 없는 경우 조직에 맞게 구축을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여기서는 GPU가 있는 장비에서 퓨토론 AI 및 코드센터 도입 시에 얻게 될 이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퓨토론 AI 도입 시에는 사내 문서 기반으로 RAG 검색이 가능하고, 모델에서 반영구적으로 학습이 필요할 경우 문서만으로 파인튜닝을 쉽게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 관점이 아닌 개발자 관점에서 퓨토론 AI 위에서 구동이 가능한 코드센터 워크스페이스를 통해 조직 차원에서 권한이나 감사 기능이 있어서 누가 어떤 LLM을 통해서 어떤 AI 기능을 활용했는지 세세하게 감사가 가능합니다. 전사 조직 및 팀 기반으로 시스템 프롬프트를 중앙화로 관리하기 때문에 동일한 시스템 프롬프트를 일관화하게 되면 같은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팀원들끼리 동일한 지침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개발 품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운영 관점에서 보자면 동일한 시스템 프롬프트를 다중 사용자가 재사용 시 KB 캐시 히트율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TTFT 및 토큰 처리량이 좋아져서 추론 성능도 같이 좋아지게 됩니다. 또한 코드센터로 개발한 이력이 저장되고 조직 팀 단위로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내 조직에서 작업물에 대한 코드 리뷰 및 이력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LLM을 서빙하게 되면 허깅 페이스에 공개되어 있는 LLM 모델을 그대로 쓸 수가 있지만, 사내에 있는 데이터셋 기반으로 LLM을 학습하여 추론까지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제공하는 LLMOps 운영 관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 환경에서 자체 LLM 구축을 위한 일반적인 흐름은 그림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사내에 데이터셋이 있는 경우 Q&A 페어셋으로 정지하여 업로드를 할 수도 있고, 데이터셋이 만약에 없다면 사내 문서를 그대로 업로드하게 되면 LLM이 Q&A 페어를 자동으로 생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퓨토론 AI에서 지원하는 리소스 최적화된 파인튜닝을 진행하고 모델 검증 및 벤치마크 과정을 거치고,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다시 파인튜닝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벤치마크 테스트까지 통과가 되어 모델이 검증이 완료되었다면 서빙을 진행하게 되고, 개발자 및 일반 사용자가 LLM을 통하여 안정적인 추론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해당 슬라이드에서는 라마 3.3 70빌리언 LLM 모델 기준으로 풀 파인튜닝 시에 1.4TB 정도의 VRAM 리소스가 발생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RTX 6000 Ada 기준 48GB VRAM을 가진 GPU가 30장 정도 필요하게 되며, 그만큼 학습이 필요한 GPU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퓨토론 AI 도입 시에는 분할을 통해 점진적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 필요한 가중치 및 기울기인 그라디언트 및 그 외 필요한 데이터만 VRAM에 올려서 일부만 학습을 진행하고, 대기 중일 때는 고성능 AI용 SSD에 오프로딩하여 점진적으로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많을 때에는 GPU 30장에서 4장으로 줄일 수가 있어서 80%의 비용 절감을 하면서 동일한 품질의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GPU를 많이 쓸 때에 비해서는 속도는 오래 걸리지만 학습 품질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리소스를 최적화하여 학습을 시켜서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추론에서 KB 캐시 SSD 오프로딩을 통하여 추론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 그 전에 KB 캐시에 대한 개념을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내용은 프롬프트가 KB 캐시로 처리되는 기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토큰화 처리된 뒤 이제 프리필 단계에서 전체 문백이 한번 처리되고 이때 생성된 KB 캐시가 이제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디코드 단계에서는 다음 토큰을 반복 생성하면서 기존 캐시를 이제 재사용하여 출력까지의 KB 캐시도 확장하여 저장하게 됩니다. 이제 해당 KB 캐시를 이제 VRAM 내에 KB 캐시 풀에 저장해뒀다가 프롬프트 내용이 기존과 일치하거나 멀티턴 세포시나 RAG 문서 등을 검색할 때 이제 KB 캐시가 히트가 되게 되면 이제 프리필 계산하는 과정을 건너뛰기 때문에 이제 추론 속도가 향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KB 캐시는 기본적으로 VRAM에 저장되게 되며 KB 캐시가 이제 할당된 풀에서 꽉 차게 되면 이제 LRU 알고리즘이란 것에 의해서 오랫동안 안 쓰인 KB 캐시는 에빅션 처리되어서 이제 메모리상에서 삭제가 되게 됩니다. 즉 다중 사용자가 접근해서 사용하는 대규모 추론 환경에서는 이제 멀티턴 대화나 RAG 문서 검색, AI 에이전틱 코딩을 진행하는데 다양한 추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컨텍스트 윈도우가 커지고 프롬프트의 문맥이 긴 환경일수록 KB 캐시를 위한 저장 공간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VRAM의 용량, 즉 KB 캐시의 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제 프리필을 이제 다시 재계산해야 되고 그 결과 첫 토큰 응답 시간인 TTFT 속도가 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초당 생성량인 스루프도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추론 속도가 느려져 사용자 입장에서는 AI가 이제 느리고 답답하다고만 이제 느껴지게 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제 프리필 비용과 KB 캐시 관리가 이제 성능의 핵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등장하는 게 이제 SSD 기반 KB 캐시 오프로딩 전략입니다. VRAM 안에서만 이제 KB 캐시를 가두지 않고 PCIe 5.0 기반의 메모리 대역폭이 높은 SSD 계층까지 확장을 하면 KB 캐시를 SSD의 용량 지원 범위까지 반영구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A 혹은 B 사용자로 인해 생성되었던 이제 KB 캐시가 이제 나중에 메모리 문제로 지워진다면 C 사용자 입장에서는 A 혹은 B 사용자가 사용했던 같은 프롬프트를 이제 재사용한다고 하더라도 KB 캐시가 이제 지워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 프리필 과정이 거쳐서 이제 다 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SSD로 KB 캐시를 다 오프로딩을 진행했다면 이제 AB 사용자가 이제 생성했던 KB 캐시는 모두 SSD에 저장되기 때문에 이제 C 사용자가 AB 유저가 사용했던 동일한 프롬프트를 재사용할 경우 SSD에서 일치하는 KB 캐시만 이제 빠르게 꺼내와서 불필요한 계산을 건너뛰게 됩니다.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TTFT 및 초당 토큰 생성량이 향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중 사용자 환경, 사내 문서 기반 RAG, 반복 질의가 많은 코딩 어시스턴트에서는 프리필 재계산을 줄이고 캐시 재사용률을 높이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GPU만 사용하는 환경과 퓨토는 AI로 SSD로 KB 캐시를 오프로딩 했을 때 추론 속도 차이에 대한 벤치마킹 결과입니다. 이제 보시는 장표와 같이 토큰 길이가 이제 길어질수록 퓨토는 AI를 사용하여 추론했을 때 GPU만 사용했을 때보다 이제 초당 토큰 생성량이 스루풋이 좋아지는 것을 결과를 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KB 캐시 SSD 오프로딩 전략은 대규모 LLM 추론 환경에서 토큰을 많이 쓰는 환경일수록 중요성이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퓨토는 AI를 통한 학습 및 추론에 대한 비용 및 성능 향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인프라 운영 관점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최신 에이전틱 코딩 흐름은 클라우드에서 먼저 나오고 있지만 기업은 보안과 운영 때문에 결국 폐쇄망형 AI 인프라가 필요하며 그 핵심은 에이전트 구조와 운영 거버넌스, 그리고 추론 및 학습 최적화를 위한 갖춰진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 두 세션에서는 퓨토런 AI 위에서 구동되는 코드센터를 통해 어떻게 AI 에이전틱 코딩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성현 엔지니어가 기동과 코드센터를 통한 자율형 파이프라인 구성 데모 파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동과 코드센터 자율형 파이프라인 데모 파트를 맡은 슬랙슨 이성현입니다. 데모를 진행하기 전에 각각 어떤 플랫폼인지 간략히 설명한 후에 데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동을 설명드리자면
기도는 Git 리포지토리 관리, 문제 관리, 지속적인 통합 실행 기능을 갖춘 올인원 데브옵스 플랫폼입니다. 타사 대비 차별화된 4가지 핵심 강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강력한 코드 검색입니다. 업계 유일의 정규식 기반 검색을 지원하며 별도 설정 없이 어떤 언어든 심볼 단위로 즉시 탐색할 수 있어 코드 분석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둘째, 기업형 관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슈 보드는 물론 작업 타임 트래킹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별도의 외부 툴 없이도 프로젝트의 진행 사항과 팀의 퍼포먼스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효율적인 자동화입니다. 복잡한 야물 작성 없이 GUI만으로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빌드 실패 시 실행 중인 환경에 실시간 원격 디버깅으로 즉시 접속이 가능하여 장애 원인 파악과 해결 속도를 압도적으로 높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성능입니다. 깃랩 대비 최대 12배 빠른 페이지 로딩과 2배 빠른 푸시 속도를 보장합니다. 도구의 로딩을 기다리느라 개발자의 흐름이 깨지는 일을 방지하고 최상의 생산성을 유지합니다. 이번에는 슬랙슨 온프레미스 AI 어시스턴트 코드센터를 소개합니다. 본 솔루션은 기업의 소중한 코드를 보호하면서도 개발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완벽한 보안성입니다. 코드센터는 온프레미스 환경은 물론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에어갭 환경을 완벽히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유출에 대한 우려 없이 기업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성능 파싱 및 최적화 기술입니다. 트리시터 엔진과 LSP 기반으로 하여 코드를 단순히 텍스트로 읽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최적화합니다. 세 번째는 RAG 기반의 깊은 맥락 이해입니다. 조직 내부의 방대한 코드 베이스와 기술 문서를 실시간으로 인덱싱하여 우리 팀의 컨벤션과 프로젝트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답변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드센터는 단순한 코드 작성을 넘어 자유형 AI 에이전트로서 작동합니다. 기존과 연동된 자유형 파이프라인 안에서 스스로 테스트를 수행하고 이슈와 피어를 리뷰하며 번거로운 문서 갱신 작업까지 도맡아 수행하는 지능형 워크플로우를 제공합니다. 에이전트의 판단 근거가 될 사내 규정과 워크플로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영 및 보안 가이드라인입니다. 에이전트가 코드를 수정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서비스 안정성입니다. 운영 중인 서비스를 중단시키지 않는 무중단 원칙을 지키는지, 혹은 성능을 올리려다 데이터를 유실하는 실수를 하지는 않는지 이 규정을 통해 엄격히 제한합니다. 특히 결과 보고 시 많이 빨라졌다라는 식의 모호한 표현 대신 실제 개선 결과를 제시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두 번째는 에이전트의 업무 매뉴얼인 워크플로우입니다. 이슈가 등록되면 에이전트는 현재 상태의 성능 데이터를 뽑아 비포 지표를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 다음 단계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코드를 고치고 다시 테스트해서 성능이 정말 좋아졌는지 확인하는 루프를 반복합니다. 모든 검증이 끝나면 개선 결과를 정리한 리포트와 함께 피어를 자동적으로 생성하며 업무를 마무리합니다. 워크플로우를 한 장으로 정리하자면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가 소스 코드 저장소나 이슈보드에 개선 사항을 등록하면 기도는 이를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이 이슈 등록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트리거가 되어 코드센터 에이전트를 즉시 호출하게 됩니다. 이어서 호출된 에이전트는 트리시터와 LSP 엔진을 통해 코드를 단순 텍스트가 아닌 구조적으로 분석합니다. 특히 RAG 기술을 활용해 우리 회사의 내부 가이드라인과 기술 문서를 실시간으로 참조하여 우리 팀 방식에 가장 적합한 수정안을 스스로 도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화 및 검증 단계입니다. 인프라를
자율적으로 제어하며 반복적인 실측 데이터를 뽑아냅니다. 성능 최적화를 진행한 결과물을 기반으로 PR 생성 및 리포트를 제출하게 됩니다. 담당자는 오직 승인 버튼만 누르면 되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우선 사용자가 성능 개선이 필요한 내용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슈로 등록합니다. 데모 시나리오는 많은 로그 데이터로 인해 특정 엔드포인트의 응답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진 상황입니다. 데이터가 적을 때 문제가 없던 쿼리가 로그 양이 많아지면서 DB 최적화 부재로 인해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요. 전형적인 성능 저하 사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슈가 생성되자마자 빌드 탭을 보시면 코드 센터가 즉시 동작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로고를 보시면 에이전트는 가장 먼저 우리가 정의한 워크플로우와 레귤레이션을 읽어본 후에 작업을 진행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정을 숙지한 에이전트는 기존 API를 통해 이슈의 상세 내역을 가져온 후 본격적으로 코드 분석에 들어갑니다. 이슈 아이디를 통해 이슈 내용을 확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점은 AI가 이슈가 발생한 엔드포인트의 코드를 확인하여 문제점들을 파악했지만 바로 수정하지 않고 미리 정의한 워크플로우에 따라 이슈 현상을 재현하고 로그를 수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에이전트는 로그와 코드뿐만 아니라 직접 DB에 연결하여 테이블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덱스 설정 또한 확인하며 파악합니다. 인프라 상태까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에서 설정해둔 대로 실제 응답 시간이 비포 지표를 수집하기 위해 쿼리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이전트가 직접 explain 쿼리를 통해 주요 병목 지점을 확인하고 실제 응답 시간을 측정합니다.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이슈에서 언급한 사항을 재현하기 위해 여러 조건으로 테스트하는 모습입니다. 테스트 결과를 통해 어떤 지점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시키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인덱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 테스트를 진행하고 이제 이슈로 올라온 문제가 명확하게 증명되었을 때 에이전트는 워크플로우에 따라 성능 개선을 위한 최적화 방안을 세우고 실행하는 단계에 진입합니다. 로그를 보시면 AI 에이전트로 수정사항을 만들기 전에 미리 워크플로우에서 설계한 대로 우선 새 브랜치를 생성하는 모습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에이전트가 병목의 주범이었던 상간 서브 쿼리를 삭제하고 레프트 조인 방식으로 로직을 재설계합니다. 코드센터가 실제로 코딩하는 모습입니다. 에이전트는 최적화를 마친 후에 수정된 코드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검증 단계로 넘어갑니다. 익스플레인 분석을 통해 최적화 전과 후의 결과를 비교하고 성능 테스트를 수행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검증이 완료되면 마지막 단계로 에이전트는 기존에 커밋하고 풀 리퀘스트를 생성합니다. 풀 리퀘스트 내용에는 코드센터 코딩 수행한 활동들을 최종 보고서 형태로 작성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에이전트가 기존에 자동으로 생성한 풀 리퀘스트입니다. 단순히 코드만 수정한 것이 아니라 에이전트가 스스로 판단하고 검증한 엔지니어링 리포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행 테스트 내역을 보시면 에이전트는 500만 건의 방대한 데이터 환경에서 익스플레인 분석을 통해 특정 서브 쿼리 구조가 병목을 일으키고 있음을 정확히 진단해 냈습니다. 실제 성과 실측 데이터를 보시면 470만 건이 넘던 스캔량을 0에 가깝게 줄여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이전트는 구체적으로 스키마 변경 없는 비파괴적인 방식으로 사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진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아래 파일 익스체인지스를 보시면 코드 센터를 활용하여 수정된 코드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기동과 코드센터의 결합은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선 엔지니어링의 자동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유형 파이프라인은 보안이 생명인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기술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팀의 생산성을 수십 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세션에서 이민준 엔지니어가 코드센터 워크스페이스 기반 RAG 개발 환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슬랙슨 이민준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코드센터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코드센터 워크스페이스를 기반으로 문서와 코드베이스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RAG 방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크게 4가지 주제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코드센터 워크스페이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프롬프트 공유를 포함한 주요 기능들을 간략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채팅 도구가 아니라 실제 개발 업무를 연결하는 작업 공간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PDF나 HWP 같은 사내 문서를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를 찾고 답변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서 내용을 단순히 검색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업무 맥락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제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대규모 코드베이스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문서화해주는 딥코드 RAG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간 관계와 의존성을 어떻게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정확한 이해와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존 프로젝트 분석부터 요구사항 구체화, 구현, 재인덱싱까지 이어지는 전체 워크플로우 데모를 중심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문서와 코드가 실제 개발 흐름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코드센터 워크스페이스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센터 워크스페이스는 단순히 질의응답을 수행하는 화면이 아니라 사내 문서, 코드베이스, 프롬프트, 그리고 작업 맥락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통합 작업 공간입니다. 기존에는 문서와 코드를 각각 따로 보면서 필요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그 결과를 개발에 반영해야 했다면, 코드센터 워크스페이스는 이런 흐름을 하나의 맥락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확인하고 그와 연결된 코드 구조를 함께 살펴본 뒤 필요한 작업 방향을 바로 구체화하는 식의 흐름이 가능합니다. 즉, 정보를 찾는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작업까지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점이 워크스페이스의 핵심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코드센터 워크스페이스의 기능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팅 공유 기능인데요. 코드센터 워크스페이스에서는 채팅 세션을 링크 형태로 공유할 수 있어 공유받은 사용자가 해당 대화 내용을 읽기 전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유받은 사용자들은 전체 대화 흐름과 맥락을 그대로 검토할 수 있으며 업무 리뷰나 결과 보고 상황에서도 동일한 흐름, 동일한 내용을 기준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 링크는 보시는 제품 화면처럼 전체 공개, 팀 단위 공개, 개인별 공개로 구분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팀별 자료, 개인 자료 등을 명확히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프롬프트 적용입니다. 코드센터 워크스페이스에서는 시스템 프롬프트를 단순히 개별 사용자 단위에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공통 정책, 팀 단위 업무 규칙, 개인 단위 작업 선호를 각각 레이어로 분리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IDE와 워크스페이스 전반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프롬프트를 관리할 수 있으며 운영 기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실행 시에는 전사, 팀, 개인 순서의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안이나 응답 품질과 같은 중요한 기준 사항은 중앙에서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각 팀의 업무 특성이나 개인의 작업 방식은 유연하게 변형할 수 있습니다. 즉, 공통 정책은 유지하면서도 실제 현업에서 필요한 맥락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웹훅과 인테그레이션입니다. 이 기능은 메러머스트나 슬랙과 같은 외부 알림 채널은 물론 워크플로우 자동화 도구와도 연동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 응답 완료나 신규 로그 생성과 같은 운영 이벤트가 발생하였을 때도 필요한 대상에게 해당 내용을 일관된 포맷으로 즉시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널별 활성 상태, 라우팅 규칙, 테스트 전송 결과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알림 누락이나 중복, 오탐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며 운영 환경이 변경되더라도 안정적인 알림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드센터 워크스페이스에서는 애널리틱스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기능에서는 사용자 정보와 계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개인별 권한 범위나 계정 활성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널리틱스 페이지에는 기간별 요청량, 실제 활동 일수, 모델 사용량과 같은 지표를 제공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개인의 사용 패턴과 활용 수준을 확인할 수 있고 작업량의 변화나 특정 모델에 대한 사용 편중 여부를 파악하거나 검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애널리틱스 기능은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팀 단위와 조직 단위로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리자는 어떤 모델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춰 리소스를 최적화하거나 운영 방향을 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매니지먼트 기능입니다. 권한 관리, 사용자 및 팀 관리, 로그 조회와 같은 기본적인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역할에 따라 접근 범위를 구분하고 사용자, 팀 권한을 관리하거나 활동 로그를 제공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관리 기능에 대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인 문서 기반 RAG, 지식 활용 방식입니다. 코드센터 워크스페이스에서는 PDF나 HWP 같은 사내 문서를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를 질의하고 답변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파일을 새롭게 업로드하거나 기존 코드센터 워크스페이스에 업로드했던 문서를 참조한 후 일반적인 채팅 방식으로 질문할 수 있고 시스템은 관련 문서를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단순히 답변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서와 어떤 내용이 어떤 근거로 활용됐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사용자는 답변 내용을 바로 참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원문 근거까지 다시 확인하면서 보다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문서에 흩어진 정보를 더 빠르게 찾고 실제 업무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문서 기반 RAG가 실제 업무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입니다. 먼저 정책이나 가이드 문서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안 정책, 개발 가이드, 운영 기준처럼 여러 문서에 흩어져 있는 내용을 직접 찾아보지 않더라도 필요한 내용을 질문하면 관련 근거와 함께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답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지도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규 기능이나 변경 요구사항을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기획 문서나 요구사항 문서, 기존 산출물을 기반으로 현재 어떤 내용이 정의되어 있는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련 근거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서를 일일이 열어보지 않고도 핵심 내용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 이해와 정합성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운영 문서나 장애 대응 문서를 참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운영 중 발생한 이슈에 대해 관련 매뉴얼이나 대응 절차 문서를 질의 형태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더 빠르게 찾고 대응 시간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서 기반 RAG는 코드 작업 이전 단계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능을 수정하거나 신규 기능을 추가하기 전에 관련 정책 문서나 설계 문서, 기존 요구사항 문서를 먼저 확인함으로써 코드 변경이 어떤 기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사전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문서 기반 RAG는 단순히 문서를 검색하는 기능이 아니라 업무 판단에 필요한 근거를 빠르게 찾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실제 개발과 운영 흐름에 연결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인 코드베이스 이해를 위한 딥코드 RAG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딥코드 RAG는 코드베이스를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RAG로 코드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기능인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순서대로 저장소를 분석해 코드 구조를 이해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과 탐색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든 기능입니다. 순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딥코드 RAG는 단순히 코드 일부를 검색해서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저장소를 등록하고 분석을 수행한 뒤 구조화된 결과를 생성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질문하거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대규모 코드베이스를 처음 이해하는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특정 기능이나 구조를 더 깊게 확인하고 싶을 때에도 분석과 질을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딥코드 RAG는 목적에 따라 두 가지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데요. 먼저, 딥 애널리시스는 저장소를 폭넓게 분석하고 질문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 파일에서 균형 있게 찾아 정리해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코드 구조를 넓게 이해하거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때 적합합니다. 따라서 구조와 맥락을 넓게 이해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 에이전틱 RAG는 질문에 대해 AI가 스스로 계속 탐색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필요한 범위를 조금 더 압축해서 빠르게 탐색하되 중간 과정은 생략하지 않고 찾는 결과를 중요도 순서대로 활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에이전틱 RAG는 질문 중심으로 더 능동적으로 답변을 찾는 데 적합한 기능입니다. 먼저 딥 애널리시스 기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저장소를 폭넓게 분석해 코드베이스의 구조와 주요 맥락을 정리해 주는 기능입니다. 분석 결과는 단순한 검색 결과가 아니라 위키형 문서 구조와 본문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먼저 파악한 뒤 필요한 항목으로 이동하면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규모 코드베이스를 처음 접하는 경우에도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떤 흐름에서 동작하는지, 어떤 파일들이 중심이 되는지를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딥 애널리시스는 코드베이스를 넓게 분석하고 구조화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에이전틱 RAG 기능입니다. 에이전틱 RAG는 질문을 중심으로 코드를 계속 탐색하고 그 결과를 근거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탐색형 질의 기능인데요. 사용자의 질문을 바탕으로 AI가 필요한 내용을 계속 탐색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즉, 단순히 미리 정의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에 맞춰 관련 코드를 더 좁은 범위에서 반복적으로 탐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세션 단위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주제에 대한 후속 질문도 기존 맥락 위에서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구조를 하나씩 확인하거나 특정 동작 흐름을 좀 더 깊게 파고들고 싶을 때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답변에 사용된 근거는 라인 단위 소스 코드로 제공하기 때문에 어떤 코드와 어떤 파일을 기반으로 답변이 만들어졌는지 직접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딥코드 RAG는 먼저 딥 애널리시스를 통해 코드베이스의 전체 구조와 주요 맥락을 파악하고 그 이후 에이전틱 RAG를 통해 필요한 내용을 질문 중심으로 더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흐름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전체적인 구조를 넓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궁금한 부분을 더 깊게 들어가면서 확인하고 마지막으로는 답변에 활용된 파일과 라인 단위 근거까지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흐름을 통해 대규모 코드베이스를 처음 이해하는 단계부터 특정 기능이나 변경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단계까지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데모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는 화면이 딥 애널리시스의 메인 화면인데요. 여기서 분석할 저장소에 URL을 넣고 저장소의 타입이 어떻게 되는지와 어떤 언어로 생성될지를 선택하고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이 분석되어 내용이 생성되는 화면인데요. 각 파일에 대해 페이지로 나눠 작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분석이 완료되면 저장소에 대한 내용들이 요약되어 텍스트 기반 컨텍스트나 요약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흐름에 대해 그래프로 보여주거나 참조할 수 있는 코드에 대해 나오게 됩니다. 이제 ID로 넘어가 분석된 내용을 기반으로 새로운 코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센터 ID에서는 코드센터 워크스페이스에서 생성한 딥 애널리시스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만들어진 그래프 또한 잘 가져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기반으로 코드센터 ID를 이용하여 바이브 코딩으로 테스트 코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는 것처럼 코드가 잘 작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git 저장소에 올리고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코드센터 워크스페이스로 돌아와 리런 애널리시스를 누르게 되면 저장소를 다시 분석하게 됩니다. 네, 분석이 완료되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다시 분석되어 아키텍처 그래프라던가 의존 파일들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이전틱 RAG 기능을 활용하여 분석된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아까 생성한 테스트 코드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질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에 대한 응답이 나오게 되는데요. 참조한 소스 코드와 오른쪽에 소스 코드 중 어느 부분을 참조했는지까지 나오게 됩니다. 코드센터 워크스페이스는 단순히 문서나 코드를 조회하는 도구가 아니라 저장소 분석, 구조 이해, 구현, 재분석, 질의와 검증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작업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코드센터 워크스페이스는 사내 지식과 코드 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이해부터 구현, 그리고 후속 검증까지 이어주는 통합 작업 환경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코드센터는 사내 지식과 코드 자산을 연결해 이해부터 구현, 그리고 후속 검증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주는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다음 세션에서는 질문 주신 Q&A에 대해 응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먼저 폐쇄망 환경에서 외부 데이터를 활용해야 할 경우 안전한 아키텍처 설계 방식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폐쇄망에서는 외부 시스템을 직접 호출하기보다는 외부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검증한 뒤 내부로 반입하는 구조로 설계하는데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DMZ 같은 중간 구간을 두고 검증된 데이터만 단방향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실시간 연결보다는 보안이 보장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동기화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폐쇄망 환경에서 에이전틱 워크플로우 구현 시 주요 기술적 제약과 외부 API 없이 LLM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폐쇄망에서는 외부 API나 최신 데이터의 접근이 제한되다 보니 모델 자체만으로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데이터 품질과 워크플로우 설계가 성능을 좌우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RAG 기반으로 지식을 잘 구조화하고 에이전트를 단계별 흐름으로 설계하는 게 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하나의 모델에 의존하기보다는 역할별 모델을 나눠 쓰는 구조가 훨씬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CI/CD 환경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율형 개발 파이프라인 구현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CI/CD 환경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율형 개발 파이프라인 구현의 경우 부분적으로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코드 생성이나 테스트 보조와 같은 부분은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포나 품질 검증까지는 완전한 자율형 파이프라인은 CI/CD 없이 구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빌드와 테스트 자동화부터 먼저 만들고 그 위에 AI를 점진적으로 연결해 나가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AI 에이전틱 코딩의 핵심은 단순히 좋은 모델을 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보안과 운영 환경에 맞는 인프라와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설계하고 연결하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최신 트렌드부터 폐쇄망 환경에서의 자율형 개발 파이프라인, 그리고 실제 활용 사례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각 조직의 환경에 맞는 AI 개발 전략을 고민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슬랙슨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